안녕하세요. 자동차 디자인 평론가 레나입니다. 유럽 시장의 인기 세그먼트는 AB 세그먼트와 같은 소형차입니다. 유산의 명맥 있기를 좋아하는 유럽인들의 특성상 구도심을 개발 없이 그대로 보존해서 큰 차는 불편하죠.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까지도요. 또 국민들이 허세보다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성품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형평을 고려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고소득자는 세금도 많이 내죠. C 세그먼트 이상의 프리미엄 차종을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이것이 유럽을 대표하는 대중 브랜드 중 하나인 르노가 소형차 중심의 라인업을 가진 이유입니다. 르노의 라인업을 보면 가장 고가의 모델이 MPV인 에스파스로 47,000유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이 6천만원짜리 에코스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스파스 다음으로 비싼 모델에는 콜레오스와 탈리스만입니다. 에스파스가 플래그십이 된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죠. 에스파스는 1980년대 초 유럽 최초로 판매된 대형 MPV입니다. 에스파스는 명맥만 있을 뿐 판매량은 연 2만 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카니발과는 정반대의 소비자 관심을 받습니다. 이유는 가격도 비싸거니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프랑스보다도 더 심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는 참 유럽인들과 생활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카니발을 럭셔리하게 개조하는 애프터마켓 시장이 있는 국내에서 르노 에스파스는 니치 마켓으로 통할 것도 같은데 들여온다면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각설하고 르노의 베스트셀러는 클리오이며 유럽에서 연간 약 30만 대를 팝니다. 서브 컴팩트카 세그먼트에서 1위입니다. 아울러 또 1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EV 시장이죠. 조이는 2019년 테슬라 모델 3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테슬라 모델 3는 더 큰 세그먼트이죠. 상대적으로 조이보다 비인기 세그먼트입니다. 그럼에도 베스트셀링 1, 2위를 차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JOE, 조이를 국내 런칭에서는 조에라고 발음하기로 한 모양인데 조이가 맞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름으로 읽혀서 조라고 발음하죠. 프랑스에서는 조이라고 발음합니다. 조이라는 단어를 JO와 전기를 뜻하는 E가 합쳐진 단어라 쳐도 일렉트릭의 프랑스 단어인 이것, 일렉트리크라고 발음합니다. 엘렉트리크라고 안 하죠. 만약에 엘렉트리크라고 발음했다면 조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렉트리크이기 때문에 조이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조에는 어디서 나온 건지 참 콩글리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이 문제인 건지 르노 삼성의 상품기획자 중 콩글리시를 쓰는 꼰대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동차 용어에서도 참 많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성공은 르노의 GEV 개발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줬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CMF EV를 발표했고 올해 1월 14일에는 르노와 솔루션을 합쳐 르놀루션이라는 새로운 전략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모델이 바로 르노5 컨셉트입니다. 또 르노의 저가형 모델 디비전인 다치아도 새로운 EV 전용 SUV 컨셉트를 소개했습니다. 르노그룹 최고 경영자 루카 데메오가 프레젠테이션한 르놀루션으로 르노의 전동화 전략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세그먼트별 전동화 계획입니다. 왼쪽이 세그먼트 분류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노란색이 EV 전기차, 네모색이 일렉트리파이드, 하이브리드를 칭합니다. 그리고 회색이 아덜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연료전지 또는 그에 준하는 GEV 솔루션을 뜻합니다. 아마 FCEV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12일 르노는 세계 최대 수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와 수소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르노도 수소연료 전지차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안쪽의 숫자는 2025년까지 런칭할 새로운 모델들의 수량입니다. D 세그먼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형차죠. 전기차 3대, 하이브리드 2대로 총 5대를 출시하고요. C 세그먼트는 전기차 3대, 하이브리드 3대, 기타 1대에서 총 7대로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잘 팔리던 B와 A 세그먼트는 둘 다 합쳐 6대 뿐이죠. 즉, 돈 되는 CD 세그먼트에 집중하고 돈 안 되는 AB 세그먼트는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제일 하단의 LCV는 라이트 커머셜 비이클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와 배터리 전기차에 반반씩 할애했네요.
진짜 이런 상업용 차들이야말로 빨리 전동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름값도 안 들고 엔진 오일부터 요소수, DPF 필터, 흡기 청소까지 해야 하고 진동, 소음에 기어 변속의 귀찮음 등 운전 스트레스까지 줄어드니 이건 화물차 운용하는 분들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이득입니다. 주행거리를 운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배터리 성능과 매니지먼트 기술은 급속히 발전 중입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로 배터리의 가격도 낮아질 겁니다.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전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4대의 신차 개발 중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7대 뿐입니다. 파리에선 24년엔 디젤차 자체가 운행 금지되기 때문에 LCV 같은 상용차에선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고 30년엔 가솔린차까지 금지될 예정입니다. 아마 25년 이후의 전략에선 남아있는 7대의 하이브리드도 사라지겠죠. 제 예상컨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르노 삼성과 같은 제3국의 시장에 팔아먹기 위한 모델이라 봅니다. 르노그룹은 총 3개의 브랜드를 메인 스트림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첫째, 다치아는 1966년에 설립된 루마니아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999년에 르노에 인수됐죠. 루마니아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 보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와 버젯이 붙었죠. 컨템포러리는 동시대의, 현재의란 뜻입니다.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버젯은 지금 당장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로 저가형 브랜드에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르노엔 모던과 메인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부여됐네요. 어떻게 보면 컨템포러리와 모던의 사이가 헷갈립니다. 컨템포러리는 현재요, 모던은 현대입니다. 현재가 현대적인 것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모던은 컨템포러리보다는 좀 더 앞선 최신의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노 브랜드는 그룹 내에서 가장 핵심이죠. 당연히 모던해야 되고 메인이 돼야죠. 셋째, 알피인입니다. 르노의 자회사로 일종의 AMG나 MKM바와 같은 존재죠. 르노도 르노 스포츠라고 고성능 라인업이 있고 이것을 알핀에서 생산했죠. 그러다 A110이라는 스포츠 쿠페 모델을 단독으로 개발하면서 알핀은 하나의 독립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알핀엔 아방가르드와 얼리 어댑터 역할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랍니다. 요즘 1억 언저리 전기차들이 죄다 1000마력은 우습게 넘고 제로백은 2초도 느리다고 합니다. 12기통, 16기통에 쿼드러플 터보를 달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최근 눈부신 전기차들의 엔지니어링을 보면 그동안 내연기관과 실험했던 인류의 노력은 무엇이었던가란 허망함이 듭니다. 누벨바게는 영어로 더 뉴 웨이브란 뜻입니다. 컬트는 추종 숭배죠. 광신적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뜻도 있습니다. 책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지구상의 동물 중 연약한 인간이 더 크고 강한 동물들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상상력에 집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컬트가 아닐까 합니다. 똑똑한 능력을 인류 발전에 써야 하는데 너무 똑똑한 나머지 미쳐버린 결과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종식될 줄 모릅니다. 그릇된 것을 추종하고 광신적 종교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르노가 언급한 새로운 슬로건은 르노가 제시하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는 결국에 르노를 숭배한다는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치아, 르노, 알핀 브랜드로 말이죠. 30%의 전기차와 35%의 하이브리드와 나머지는 수소연료 전지차로 채울 예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선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공유경제도 떠들었지만 진부한 얘기라 빼버리고 왜 진부하다고 말하냐면 테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누벨바게 같은 프랑스만의 단어가 있는 게 다행입니다. 일단 있어 보이니까요. 누벨바게는 프랑스 영화계에 일어난 일종의 자각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언제나 그렇듯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성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르놀루션과 함께 언베일링한 르노의 새로운 5 컨셉트,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누벨바게를 만들어줄지 살펴보겠습니다. Hello, I am Gilles Vidal, Design Director for Renault, and I'm very happy and excited to introduce today the new Renault 5 show car. Now, one might say this is retrofuturism, but in fact it's a very modern approach to an electric car, reactivating the memories and the emotions of a historical icon and integrating the most modern technologies is actually one of the strongest statements you can make
nowadays. So you recognize the silhouette instantly, and yet we developed a very fresh, modern and clean design language. We worked on the proportions of the car so that we could integrate all the current constraints and yet respect the historical model. We worked on all the details on the car and gave them new functions or new meaning, like the front grille on the bonnet, which now becomes the charging point for the batteries of the car, or that red stripe running along the roof and the muscle around the wheels, reinforcing the character of the car. We even gave it those cheeky eyes that the Renault 5 had, but with a lot of technological content to complete the picture. Now this is such a statement on its own that it doesn't especially represent the next steps of the Renault design evolution. That will be a story for another day. But meanwhile, please enjoy this one because we will make it. 프랑스 디자이너 쥘 비달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르노에 합류했는데요. 총괄 디자이너인 로렌스 반데네커의 바로 밑 직책이 아닐까 합니다. 2개월 만에 저 컨셉을 디자인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프레젠테이션만 맡은 것 같습니다. 쥘 비달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예전 펠린룩이라 불리던 고양이 같던 푸조의 내외장을 황골 탈퇴시킨 어드밴스드 디자이너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조형 언어를 프랙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살펴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모델이 2018년 등장했던 이 레전드였습니다. 이 레전드는 자사의 1969년도 모델 504를 오마주했던 컨셉트카였는데요. 당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죠. 오마주, 레트로 이런 과거의 향수를 재해석하는 디자인은 그 시대의 감성을 얼마만큼 되살렸는가가 중요하고 여기에 현대적인 재해석이 레트로 무드를 침해하지 않고 이질적이지 않게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레전드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이 레전드의 레트로풍 오마주 디자인은 컨템포러리 레트로 디자인 씬에서 방점을 찍었던 디자인입니다. 르노5 컨셉도 1972년 첫 등장한 5의 오마주 모델입니다. 72년부터 85년까지 1세대, 2세대는 96년까지 팔렸습니다. 르노5를 줄여 R5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이 R5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14년 동안 500만 대를 넘게 팔았는데 영국의 로버미니와 비슷한 수치죠. 르노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쥘 비달은 프레젠테이션 서두에서 레트로 퓨처리즘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레트로 퓨처리즘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레트로 퓨처리즘은 퓨처리즘이란 걸 다시 환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퓨처리즘은 뭐냐? 퓨처리즘은 말 그대로 퓨처와 이즘을 합친 말이죠. 미래주의 또는 미래파 정도로 해석합니다. 퓨처리즘이란 용어의 등장은 1910년대에 이탈리아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순수 회화가 무슨 주의해서 인류의 의식 흐름 또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나라 순수 회화에선 미래파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런 미래파 이전엔 무슨 파였냐면 입체파였죠. 큐비즘입니다. 레트로 퓨처리즘 때문에 미술사까지 들먹일 순 없어서 간단히 피카소의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07년작인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당시 화가들은 돈도 없었고 누드 모델을 쉽게 해줄 대상은 창녀밖에 없었죠. 아비뇽의 여인들이란 작품의 모델 역시도 창녀들입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은 큐비즘의 시작이자 퓨처리즘으로의 발전을 가져온 작품입니다. 카메라의 등장으로 돈벌이를 걱정하던 화가들에게 어떻게든 기존 화풍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변화를 꾀해야 했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피카소는 여성의 몸체를 아주 간략한 선으로 비약해 그렸습니다. 특히 맨 우측의 두 여인은 어떤 자세를 취한 것인지 알 수 없게 입방체처럼 표현했고 얼굴은 형태를 망가뜨렸죠. 1911년에 이르러선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자를 그렸는데 선들과 형태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도저히 알 수 없는 화풍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피카소의 새로운 도전은 이탈리아의 화가 지노 세베리니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죠. 1912년 그의 작품은 무슨 연회장 또는 무도회장 같은데 사람들을 전부 도형화해 도식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화가 움베르토 보치오니의 1913년작 반우아함은 공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마저 느껴집니다. 이는 이탈리아 예술 전역에 영향을 끼쳐 기계적인 소음으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건축가 안토니오 산텔리아는 지금의 주상복합 건물을 연상시키는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의 교차된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변화를 일으켜왔죠. 산업혁명으로 봉건적 계급사회가 무너졌고 퓨처리즘이 절정에 이르렀던 20세기 초는 칼 벤츠의 가솔린 자동차가 최초로 대량 생산되었고
강철 콘크리트의 개발과 특허가 쏟아지며 현대적인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돌려 최초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정치 역시 불안정하여 새로운 공화국은 창당됐다 무너지기를 반복했고 이를 경쟁적인 식민지 건설로 해소시키려 한 시대였습니다. 식민지로도 해소가 되지 않자 세계 1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인간 내면의 불안정성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즉, 퓨처리즘은 급격히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흥분과 기대의 표출입니다. 도시와 기계 문명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의 가치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죠. 퓨처리즘의 환생은 우주개발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1957년 러시아가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우주개발이 경쟁적으로 시작됐죠. 이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량 생산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과학기술의 혁명이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까지 하고 인류는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것처럼 흥분했죠. 그 결과 퓨처리즘이 레트로로 재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디자인이 할리얼의 로켓 테일핀입니다. 로켓의 미래성, 역동성, 속도감을 자동차 디자인 디테일에 접목한 디자인이죠. 미국의 상상력이 아니라면 창피해서 구현 불가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제품 디자인에도 퓨처리즘은 반영됐으나 단순히 우주 개발과 연관된 이미지의 탐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 오래 갈 수 없는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죠. 레트로 퓨처리즘의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위대한 혁신가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삶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두 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가 개발한 스마트폰은 혁명이죠. 이제 갓난 아이도 보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퓨처리즘을 일으켰던 칼 벤츠의 내연기관은 이제 전기 모터로 대체될 형국입니다. 파워트레인만 바꾼다고 혁신이 될 순 없죠. 자율주행 기능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입니다.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위대한 점은 레트로 퓨처리즘을 일으켰던 우주 개발까지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화성 식민지라고 해야 뭔가 더 퓨처리즘적이죠? 당장 내년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레트로 퓨처리즘을 이어 포스트 퓨처리즘이라 할까요? 혹은 지금 다루는 르노에 걸맞게 바꿔볼까요? 누벨바게 퓨처리즘이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등장 전이고 전기차 점유율도 10% 미만입니다. 화성 유인 우주선은 발사 시험 단계죠. 새로운 퓨처리즘이 등장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운명의 끈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르노의 새로운 헤드 디자이너 주일 비달, 그는 푸조에서 매우 감각적인 레트로 디자인 테크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르노5 컨셉트는 푸조의 이 레전드만큼의 놀라움을 선사해주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디자인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르노5 컨셉트는 리어 램프의 입체적 조형술 외에는 새로운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R5의 전기차 버전의 레트로 디자인이죠. 주일 비달은 레트로 퓨처리즘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연히 5, 60년대 우주개발 시대에 레트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21세기 초 지금 태동 준비를 하는 새로운 퓨처리즘을 말하는 걸 탭니다. 새로운 퓨처리즘은 이미 발빠른 디자이너들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꺼내들고 있습니다. 월간 디자인 유다미 에디터는 진라면 패키지 디자인을 일컬어 레트로 퓨처리즘의 재림으로 봤죠. 단순히 호환미로 스타일의 별 그림 때문이라기보다는 라면하고 우주와 별의 동화적 표현에 접점이 없음에도 넣었다는 건 퓨처리즘을 제외하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정작 오뚜기 그래픽 디자이너는 별을 보며 야식을 먹으라는 의미였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퓨처리즘이라 칩시다. 패션 디자인도 발빠릅니다. 푸마의 러닝화, 라이드 시리즈는 퓨처리즘 디자인으로 봅니다. 최신의 울트라 라이드 러닝화는 푸마의 전형적인 로고를 더 역동적이게 변형시켰죠. 뒤로 갈수록 아웃라인, 검정색 테두리죠. 이걸 연하게 그라데이션 시켜 속도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아웃솔은 삼각형의 단순한 기항 무늬를 이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운동성이 느껴집니다. 중간 통풍 기능을 하는 모래시계 모양의 형태가 디자인의 중심인데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서로 비틀어 맞댔습니다. 아울러 중간이 좁아진 아웃솔이 마치 힘을 주는 형태처럼 보이고요. 중간을 짜서 삼각형이 위아래로 나눠질 듯한 운동성, 역동성 같은 게 느껴집니다. 즉 막연한 우주에 대한 동경이나
우주 개발을 실현하는 기계들의 추종이나 아니면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도형을 기호화해 재배치시킴으로써 속도감과 역동성이 느껴지게 표현하는 것, 이것들이 퓨처리즘, 레트로 퓨처리즘이 디자인에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과연 르노5 컨셉에선 정말 퓨처리즘적인 요소들이 없을까요? 일단 곳곳을 장식한 빗살무늬 패턴이 퓨처리즘적 요소들입니다. 제가 예전 칼럼에서 빗살무늬 패턴은 전기차를 대변하는 디자인이라고 썼었는데요. 전기 모터에 감겨진 코일들과 빗살 무늬를 빗댔기 때문이죠. 빗살 무늬는 마치 전기 코일을 상징하고 고로 전기차를 장식할 때 디테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르노5 컨셉도 EV이기에 여타 EV 디자인들이 그러하듯이 빗살 무늬를 트렌드로 넣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꽤 많은 곳에 응용되어 사용됐습니다. 헤드라이트, 프런트 범퍼 패시아, 도어 장식부, 휠, 리어 범퍼 패시아 등 꽤 많은 곳에 쓰였습니다. 이런 사선, 빗살 무늬는 그 기울어짐으로 특유의 운동성이 있죠. 리어 램프를 보면 램프의 라이트 라인이 사선은 아니지만 5라는 로고는 마치 폰트의 이탈릭체처럼 비스듬히 기울여져 있죠. 마치 측면에서 보면 해치백 라인이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는 모습과 같은 코드입니다. 르노5 디자인의 헤리티지이기도 한 특징인데 이런 기울림이 역동성과 운동성을 잘 반영하죠. 물론 기울여짐에서 오는 역동성과 운동성을 모두 퓨처리즘이라 하기엔 어폐가 있습니다만 르노5 컨셉은 제 관점에선 충분히 퓨처리즘입니다. 사이드미러 프랑스 국기에서 시작해 A필러를 타고 루프를 한 바퀴 돌아나간 빨간 스트라이프도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스포츠 성향의 가니쉬입니다. 로커 패널에 깊이감 있는 투톤 처리 역시 페라리나 마세라티 MC20과 같은 모델에서 주로 보이는 스포츠성을 살리는 스타일이죠. 스포츠성의 요소를 넣는 건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해서 차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저급한 상술도 있겠고요. 스포티하면 안 그런 것보다 멋져 보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퓨처리즘이란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퓨처리즘식 역동성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도 퓨처리즘의 범주로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전 새로운 엠블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로장주라고 그러죠. 마른 목걸이 마치 두 개가 겹친 듯한 모양새로 변화를 줬습니다. 엠블럼의 변화는 작년 컨셉트 모흐포즈부터 시도 중입니다. 음각과 양각의 다양성을 동시에 구현했죠. 그에 비하면 5 컨셉트는 평면적이죠. 2차원입니다만 앰비언트 효과를 내기에 평면적인 그래픽도 좋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쥘 비달이 말한 충전 소켓이 오리지널 5의 에어덕트를 대신해 위치했고요. 윈드실드 너머 클러스터 투명 베젤 뒷면엔 헬로우라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EV는 앞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해져야 합니다. 충전이 몇 %나 됐는지, 현재 자율주행으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운전자 외에 타인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몇몇 브랜드들은 라지에이터 그릴이 없는 자리에 촘촘히 박은 LED로 처리했는데 가성비로 따지자면 르노의 UX가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르노5 컨셉의 가장 독특한 조형이라 할 리어 램프의 입체성입니다. 세로와 가로의 스트라이프가 겹치고 그 안쪽 경계에 입체성 1이 있고 쿼터 패널과 램프의 사이드에 깊이 차에 의한 입체성 2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감성이랄까요? 헤드램프에도 이런 입체성은 구현되어 있습니다. 램프의 기울기와 아우터 패널, 후드와 범퍼죠. 그것들의 기울기의 차이를 줘서 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헤드라이트의 빛에도 서로 다른 기울기로 사선을 줘서 입체성을 극대화했죠. 헤드램프 하단은 패널과 같은 컬러의 가니쉬를 덧댔는데 측면의 로커 패널의 입체성과 같이 블랙과 옐로우의 컬러 대비와 사다리꼴 모양에서 오는 3D 조형의 통일적 표현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르노5 컨셉은 사선과 기울기의 반복입니다. 사선과 기울기를 통해 입체적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레드라인의 운동성도 더해 스포티한 역동성으로 응집됩니다. 19세기 초 화가들이 생존의 문제로 관습과 전통을 파괴했던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뉘앙스 정도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르노는 꽤 오랫동안 로렌스 반데네커 총괄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랭귀지를 유지했습니다. 디귿자 대가로 모양의 DLL과 싱글 프레임 그릴이 그것이죠. 워낙 완성도가 높아서 질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이젠 바꿀 때가 됐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로렌스는 쥘 비달을 영입했습니다. 아니면 쥘 비달이 스스로 왔던지요. 여하튼 르노가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 창조에 뜸을 들인 이유는
바로 EV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생산이 중단될 내연기관 디자인 플랫폼을 돈과 열정을 들여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EV가 내연기관과 최대한 비슷해서 이질감을 줄여야 했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EV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애플, 소니 같은 전통적인 전자제품 회사들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여기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도 디자인이 파격적입니다. 또한 떠오르는 강호, 중국의 전기차들도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중입니다.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닮아서는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대표 현대차의 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 이름도 5로 똑같습니다. 르노5와 아이오닉5 분명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울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아이오닉5가 아직 등장 전이고 르노5도 컨셉이라 아직 무엇이 더 성공적이라 예상할 순 없지만 둘 다 자사의 아이코닉 모델의 레트로 디자인이라는 점, 또 마침 레트로 퓨처리즘의 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모델의 디자인이 기대됩니다. 다만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5 컨셉트이니 앞으로 르노에 가미될 주일 비달의 터치가 더 기대된다고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르노의 디자인 변화는 미래로부터 파동쳐올 누벨 바게로 생각하는지요? On a vraiment envie de rendre votre vie plus belle avec des voitures toujours plus séduisantes.